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강원특별자치도 안전건설위원회 박기영 위원장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먼저 올해 그 소양강댐 50주년을 맞이해서 국제 물포럼이 이렇게 개최된 것을 축하를 드리면서 제가 또 이 자리에 이렇게 섰다는 것을 큰 영광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세션 그 9번째 소양강댐과 지역사회 토론회 그 자장을 맡았고 오늘 여러 우리 지역의 석학들을 모시고 좋은 말씀을 이렇게 많이 들어보겠다는 그런 큰 뜻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 소양강댐은 1973년 10월 31일 날 완공이 되었습니다. 올해로 딱 50주년이 되는 그런 뜻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50년마다 돌아오는 해를 회년이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회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해방과 회복의 해라고 이렇게 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에 적합할지 안 할지는 제가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부합한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됐고 그 내용은 모든 땅은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줘야 된다, 돌려준다. 이런 내용. 그다음에 모든 노예는 다 해방시켜준다. 이런 내용. 그다음에 무슨 빚이 있었다면 50년이 지난 후에는 빚을 다 탕감해준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동의하실지는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50주년이 되는 올해 회년을 맞이해서 소양강댐이 본래의 주인인 우리 춘천 시민과 강원 도민들에게 돌아오는 이런 기틀이 마련되는 소중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먼저 오늘 발제를 해주실 분은 오랫동안 우리 소양강댐 문제를 연구하시고 또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해 오신 전만식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원이십니다. 춘천 시민이 바라보는 소양강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20분간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환영과 격려의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강원연구원의 전만식입니다. 사실 오늘 발표드릴 내용도 아마 제가 거의 20년 계속해서 아마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 대부분 들어가 있는데 참 바뀌지 않아요, 그죠? 정말 왜 그럴까? 이제 시대도 바뀌었고, 예를 들어서 오늘 어제 기조 강연 일본 그리고 제가 일본의 댐 정책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은 이게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차이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굉장한데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자 소양강댐 50년이 됐는데 좀 댐에서 지역을 위해서 뭔 역할을 좀 최소한 좀 했으면 좋겠는가라는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내용 중에는 우리 황상철 우리 단장님 조금 불편하신 내용도 좀 있겠지만 그래도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조금은 좀 귀담아 들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발표드릴 내용은 넘어가고요. 일본의 비와호 워낙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비와호 시가현 한가운데 이렇게 있는 어마어마한 저수지죠. 자연호입니다. 뭐 댐은 아니고 세계 5대호 5개 고대호 중에 하나입니다. 고대호란 의미는 뭐냐면 댐이라 어떤 호수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서 죽게 마련입니다. 점점점 침식이 되고 퇴적이 되고 이래서 죽는데 이거는 퇴적된 만큼 또 가라앉고서 영원히 살아남는 호수라고 이렇게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뭐 소양호의 열 몇 배 되죠. 면적은 수량도 10배 정도 되는 그런 거대한.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변 지역에서 주민들이 굉장한 자부심, 너무도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소양강댐 저희들이 주변에 있지만 소양강댐 가지고 춘천 시민들이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의문을 좀 던져봐서 좀 앞 서두에 좀 말씀을 드렸고요. 한 3년 전에 저희가 그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시민들에게 뭐가 춘천 시민을 대표하는 자원일까 뭐가 떠오르니까 저도 조금 의외로 놀랐습니다. 소양강 댐이 다른 예를 들어서 공지천이나 의암댐 또 우리 뭐 닭갈비 먹거리들 그 막국수 이런 거에 2배 이상 자부심을 가지고 있더라는 얘기죠. 그런데 참 묘하죠. 생각은 있지만 그 내면에 깔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시민들은 어떻게 보면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신 분들도 아마 상당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우측에 있는 이 표는 인구 비례해서 설문조사를 200여 명에게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이제 수도권의 소양강 댐의 가치는 용수 공급하고 홍수 조절하는 기능이 뭐 한 3분의 2. 야, 니네 춘천 지역의 관광자원으로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꽤 나왔습니다. 그거는 아마도 외부에서 춘천을 방문하면 그래도 소양강 댐 찾아가는 그러한 기능 때문에 아마 이런 설문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죄송한데 옷 좀 너무 더워서. 역시 물 문제 하면은 아마도 국내 어떤 수자원 관련된 갈등 사례 1호가 춘천시 물가 문제였죠. 제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내야 됩니다. 내야 되는데 대략 제가 뭐 추산적인 이제 계산을 이렇게 했어요. 기득 수리권도 있고 뭐 그래서 또 댐 소재지 저희들 전에 연구해서 댐 소재지 왜 물값을 내야 되냐 그럼 50% 환급해 주겠다. 어쨌든 6억 원 정도 되는데 이 춘천 시민들이 물값을 낸다는 거에 정서적인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 물값 문제 법으로는 내라고 돼 있으니까 여러 가지 많은 진통 사회적 비용 많이 들어갔죠.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결국은 민선 6기 말에 슬쩍 타결이 됐습니다. 협약이 됐고 이때의 조건이 밑에 여기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이 협약 내용을 명확하게 보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댐 안으로 옮기는데 합의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물값은 이제 어쨌든 지불을 하고 지금 댐 안으로 치수원이 이전하는 것은 안 되고 있다. 그런 상황이죠. 그다음에 이 물값 문제는 아시겠지만 우리가 춘천이 이렇게 2개 1년에 한 4천만 톤 정도를 쓰는데 유역 면적은 요 취수장 유역 면적이 소양강 요보다도 한 2배 정도 넓습니다. 근데 여기는 물값을 안 내요. 여기는 내요. 이게 이제 비상식적이죠. 여기는 내고 여기는 왜 똑같은 물인데? 라는데 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댐에서 소양강 댐 수자원공사에서 댐 법에 적용되는 댐 취수되는 것이 여기서 합해지면 다 소양강 댐 물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법이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물은 공공재요. 누가 소유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통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법은 그렇게 안 돼 있죠. 바로 댐 건설 관리법에 의해서 29조 35조의 요 조항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물값을 내야 한다. 그다음에 이걸 관리하는 주체인 수자원공사가 주인인 것이죠. 지금 상황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들이라면 충주댐에서 우리 금강 쪽으로 그 광역상수도 공급해서 내주고 여기도 어마어마하게 저는 그 지역 안에 있는 물은 지역 공동체가 먼저 우선적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고 좀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왔잖아요. 물 부족하느니 어쩌느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은 지역에서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좀 우리가 좀 개선돼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그래서 결국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들이 언론에 나온다는 자체가 좀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화천댐에서 용인 반도체 물을 공급해 줍니까?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언론에 나오고 있고 왜 그러냐면 그걸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한강수계 4대강도 마찬가지지만 이 하천수 허가량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강수계 5개 시도에서 그 허가량이 지금 되어 있는 것이 2,700만 톤 정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각 수계별로 이렇게 허가량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밑에 보시면 실제 이제 우리가 이 상수도 생산량 공업용수 포함하겠죠 아마도. 그런데 우리 전국이 이렇고 요게 이제 한강수계입니다. 요게 이제 한강수계 실제 쓰는 양인데. 그래서 수장공사가 요것도 한강수계 보면 한 절반 좀 넘을까요? 뭐 넉넉 잡아서 300만 톤 되나? 네, 3천만 톤. 아니죠. 100, 1000, 500만 톤. 네, 죄송합니다. 500만 톤 그리고 요거 우리 합해야 뭐 대략 하면 합해봐도 1000만 톤 하루에. 무슨 얘기냐면 한강수계에서 실제 쓰는 양은 1000만 톤인데 이 허가량은 뭐 2.6배라는 얘기죠. 3배 가까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모든 물 관리에 대한 것을 이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물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실사용량과 이 허가량은 이제 갭이 좀 굉장히 줄어들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생각입니다. 그래서 취수원 이전 앞에서 말씀드렸던 좀 실상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 당시 협약 저도 언론 쭉 찾아봐도 때만으로 전부 이전한다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춘천 시민 입장에서 이 댐 내를 취수원 이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지만 냉수 피해, 그다음에 탁수 피해 이런 것들을 그리고 발전 방류해야만 취수하는 그런 시스템에서 수질, 수온 필요한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우리가 취수해서 시민들한테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 밑에 그림 보시면 댐 안으로라는 얘기는 이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여기로 갑니다. 요 정도 세월교에 있던 것이 요 정도로 이전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기존과 아무 변화가 없다는 것이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이거 보시면 이게 연간 우리 소양호의 수온인데 각 이렇게 계절별로 수온이 있고 그 수량이 요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거는 뭐 12억, 13억 톤 2월 달에 그다음에 6도씨 이하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지금 다른 세션에서 지금 수열 에너지 클러스터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과거에 이 냉장고 온도 되는 이 물을 여름에도 이 물을 쓰자고 했던 것인데 지금의 수열 에너지도 그냥 결국은 여기서 방류되는 물을 쓰는 거예요. 현재 방류구에서 나가는 물을 쓰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왜 수장공사에서 안에 어떤 시설물들이 들어가는 걸 굉장히 좀 꺼려하는 것인지 무슨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지 자 이제는 시대도 바뀌었고 좀 정말 지역을 위해서 좀 고민을 좀 해야 되는 입장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수온대가 5도씨부터 26도씨 1년에 뭐 한 27도씨까지 되는 범위물이 항상 있는데 그 물을 우리가 지역을 위해서 얼마나 쓸 수 있는 그 여건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굉장히 기후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고 매년 지금 갈수록 아마 심해질 겁니다. 그래서 물의 도시라고는 이미지하면서 이 소양강 댐 물을 가지고 좀 이렇게 활용하면은 춘천이 정말 물의 도시, 호반의 도시 이거에 굉장히 좀 이미지를 더 높일 수 있는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특히 저는 여기 2번이나 가봤습니다. 베이레라는 곳, 굉장히 좀 인상 깊었고 너무 쾌적해요. 여름에 그 더운데도 이 옆에는 온 도시들이 굉장히 시원하고 이거 충분히 우리는 할 수 있다. 춘천시 안에서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요 수로관이 하루 초당 1.5cms, 1.5톤 정도 어마어마한 수량을 공급해 주는 시스템을 갖춰 놨어요. 이게 이제 약사천 복원 사업하고 해서 700억이 넘게 들었는데 이거를 쓰지 못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공지천, 만천천, 뭐 약사천이든 우리 춘천 시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하천이죠. 도시 하천이라는 것은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지방 하천하고는 다릅니다. 근데 여기에 뭐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하천에 물 부족
특히 도시하천들은 더 심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반을 가지고 있는데도 활용을 못하는 것이 굉장히 좀 안타깝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환경기능 주민들이 얼마나 좋아요. 친수기능이 활동하는데. 그런데 실제로 지금 쓰는 양은 요게 이제 1.5톤인데 초당 두 개 합해서 관망이 다 했는데 실제로 쓰는 양이 좀 이렇습니다. 10%밖에 못 쓰고 있어요. 왜 기껏 만들어 놓고 왜 10%밖에 못 써? 라고 하는데 이거는 물값 문제죠. 야, 이렇게 많은 지역에 물이 많은데 왜 지역에서 더군다나 이 물은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단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흘러가게 하는 것을 무슨 차이가 있느냐. 상식적인 면에서 그런 거죠. 그 댐 용수기 때문에 물값 내라는 개념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저희들이 소양강 댐에서 좀 역할을 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이죠. 뭐 규제 문제는 이거는 소양강 댐의 역할이라기보다는 뭐 국토부 소관이죠. 국토이용법에서 하지만 50년 전 댐을 만들 당시에 그냥 지정한 것뿐이에요. 왜라는 것이 없어요. 왜 지정을 했지라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앞으로는 규제 개선 반드시 해야 되는데 과학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유럽이든 일본이든 그 댐 주변 지역에 그렇게 활성화시키고 온천 있고 뭐 호텔 있고 이런 그 사람들은 뭐 밥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냐 이거죠. 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 주자. 뭐 제가 자주 이야기했던 내용인데 이거는 뭐 제가 분석한 것은 아니고 이미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18년간 2000년도 들어서 18년간 했더니 이미 투자 대비 163%라는 것을 했다. 물론 이제 뭐 계산 좀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회수를 했다. 댐 용수값을 내는 이유는 댐의 건설비와 유지관리비에 들어간 비용을 받고자 해서 만들어진 법이에요. 근데 이미 초과하고도 근데 우리는 이미 50년 됐죠. 이거에 3배를 곱하면 돼요. 3을 곱하면 뭐 500%는 회수를 한 거죠. 무슨 얘기냐면 야 이건 소양강 댐 자체가 가지고 너무 돈을 많이 벌고 있댔죠. 우리는 그동안 50년간 지역에서는 많은 사실은 그 피해를 아니면 주민들이 감내를 해왔죠. 여러 가지 고통에 대해서.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지역에 단순하게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저는 별도로 이거와 별도로 발전이 대략 이렇게 돼 있고 RC까지 합하면 한 1,300. 댐 용수 지금 기득수도권 수도권 지금 8당에서 하는 거 11억 톤. 그래서 이 3분 충주댐이 같이 있으니까 한 200억 될 거고 광역상수도를 판매해서 한 5천억, 6천억 수준의 지금 광역상수도 비용을 받는데 단순하게 소양강댐 역할을 10%만 해도 560억이라는 얘기죠. 이걸 합하니까 2천억이라는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지역에서는 저 늘 얘기하지만 좀 지겨워서 얘기 더 이상 이제 하고 싶지도 않은데 지역에서는 피해를 이렇게 보고 있다. 야, 그러면 2천억을 벌고 지역에서는 이렇게 피해 보고 있는데 이제는 50년 지났으면 이제는 뭔가 좀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50년 됐어요. 성대하게 저희도 50주년 행사 지금도 하고 있는데 제가 만약 결정권자였다면 좀 통 큰 기부 하나 탁 해주면 얼마나 좋았을까. 향후 50년을 위해서. 저는 이제 비와호 박물관인데 이런 거 하나 좀 가져오면 어떠냐 지역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요. 이거 한 천억 정도면 만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역의 물의 역사, 문화, 교육, 그다음에 여러 가지 체험할 수 있는 거, 연구도 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하나 좀 지역에 좀 기부를 좀 해주는 그런 단장님께 꼭 좀 사장님한테 좀 말씀드려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이제 수자원공사 받아서 했던 건데 좀
뭐 워낙에 사실은 협소합니다 주변이. 그런데 이런 것들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 어떤 좀 기능이 좀 사실은 진행되는 것은 없는 것 같고요. 일본에 이제 여기 후지산에 있는 호수인데 이렇게 케이블카로 그래서 여기 올라가면은 전체가 쫙 경관이 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 우리 최대의 댐이잖아요. 29억 톤 어마어마한 호수입니다. 근데 사실 댐 정상에 올라가면 이 정도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에게 무슨 이게 우리나라의 최고의 댐이야 이렇게 보여요. 좀 이쪽에 높은 곳에 이런 거 하나 좀 설치해서 좀 이 정도까지 좀 볼 수 있는 조망권을 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나 좀 만들면 어떨까? 그것이 바로 이제 소형강 댐의 미래의 어떤 그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다음에 이 안에서 좀 이쪽도 가보고 싶고 이쪽도 가보고 싶은데 이런 거 없으면 정말 이동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댐 정상에 올라가서 좀 여기저기 할 수 있는 그런 기반도 좀 할 수 있는 그래야 소형강 댐의 어떤 기능, 가치 제고 이런 것들이 좀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일본 사례 잠깐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일본은 댐이 이렇게 돼 있어요. 대략 3,000개가 있고 아주 커야 소양강 댐의 5분의 1 수준밖에 안 돼요. 그게 2개 정도 있고 이렇게. 그런데도 어마어마한 참 제도 잘 돼 있고 정부에서 그다음에 댐 관리하는 그 관리자가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들이 그래서 댐 소유는 이제 요게 현재는 환경부가 됐고 우리 같으면은 수자원기구가 이제 수자원공사 개념이고요.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전기사업자 이렇게 한수원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국토교통성 환경부가 이렇게 90개 가지고 있고 전력회사들이 1,500개, 지자체가 또 한 1,500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본은. 제도 요게 이제 댐 건설 관리법과 일본의 수특법, 당초에만 댐법이 아마 이 수특법 가지고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도 물론 이제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이라는 조항이 있지만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원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해야 된다. 수원 지역이라는 개념은 물론 이제 뭐 댐의 영향권 전체 받는 쪽도 있고 주는 저기 그 주변 지역도 있지만 주변 지역 대체로 그런 거죠.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가 해야 되는데 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제도가 이제 기금이 있는데 이거를 좀 반드시 저희도 좀 만들어야 되는 지역을 댐 주변 지역을 위해서 이 법인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이 댐 주변 지역 그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 근데 재원은 어떻게 되느냐? 이치수 편익자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좀 그 편익자가 제공을 하고 운영비는 국가와 지자체가 출연금을 해서 내고 사업비는 뭐 하루에 수익자가 내고 굉장히 좀 정말 일본의 댐 이번 달에 말에도 다시 한번 가지만 정말 부럽습니다. 생각 자체가 달라요 우리하고는. 그다음에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뭐 수원 지역 비전이라는 걸 시행해서 이제 그 행동 계획들을 수립을 해서 실제로 하고 역시 상하류 댐의 중요성, 물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인식하게 하고 댐 주변 지역에 대한 고마움 뭐 이런 것들을 좀 느끼게 하고 뭐 기조 발제에서도 나왔지만 댐 카드 해서 근데 그다음에 이제 교통성에서 여행사와 해서 댐 그 방문할 수 있게끔 굉장히 아주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정부 차원에서.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하고는 완전히 개념을 다른 것이죠.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이런 것들을 3년마다 댐 주변 지역 사람들이 뭐하러 가고 왜 방문하는지에 대한 조사들을 3년마다 해요. 이런 생각들을 해봤을까요, 우리가? 수자원공사 40개 댐을 가지고 있죠. 그냥 물만 생각하죠. 어떤 주변 지역에 대한 그런 개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일본의 이제 댐 크지 않으니까 뭐 155만 명이 미야가세 댐 같은 거 왔고 74만 명이 방문했다. 거기서 무엇을 이용자들은 뭘 했고 뭐 그래서 이 쭉 연도별로 어떤 패턴이 있고 여행이라는 것이 굉장히 뭐랄까 방향들이 굉장히 좀 바뀌어지는데 저는 굉장히 정말 부러운 것이 이거죠. 그래서 그 조사한 결과 가지고
댐 주변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뭐 어떤 사업들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이제 기획을 자료로서 좀 활용을 하는 것이, 만약에 정말 이것이 안 된다면, 소양강 댐이 지역을, 춘천을 위해서 할 수 없다면 이제 이런 쪽으로 가야죠. 방법이 없습니다. 잘못된 제도가 있다면 제도를 바로 잡아야죠. 지금 그래서 얼마 전에 입법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물관리기본법 다들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취수부담금을 만들어서 유역관리기금 하자. 유역관리기금을 가지고 이렇게 댐 주변 지역에 이런데 좀 이렇게 진흥 사업들을 하고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들도 쓸 수 있는 그런 용도로 만들자. 그다음에 또 하나 이 댐 건설관리법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환원 초과되는 수익에 지역에 이제는 좀 돌려줄 때도 됐다라는 것이 핵심이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재단법인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나눠주기 식의 주민지원 사업, 소양강 댐 60억이지만 30억 지자체 5개 시군에 나눠주고, 시군은 또 행정 리별로 나눠주는 이런 시스템 가지고는 절대 지역이 활성화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재단법인 안에서 재원 확보하고 기획하고 사업하고 이런 것들을 좀 해야 진정한 것이 되지 않겠느냐. 사실 이 이제 그 입법 발의한 것이 저희들이 뭐 생각했던 거와 조금 좀 갭은 좀 있지만 어찌됐든 기본은 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관리비본법에 이렇게 취수부담금, 유역관리기금 설치해야 된다. 자, 이건 뭐 큰 거지만 이것 때문에 국내의 어떤 수자원 관련된 갈등이 전체가 이 두 조항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은 좀 삭제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물은 공공재다라는 것을 좀 확실하게 좀 인식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절대로 누가 권한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다음 발제를 해주실 분은 오랫동안 현장에서 소양강 댐의 역사와 함께 해오시고 또 우리 문학적 감수성과 치열한 논리로 무장하셨습니다. 춘천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 오동철 운영위원장이십니다. 소양강 댐과 춘천 시민사회라는 주제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감성을 받은 오동철입니다. 그 전만식 박사님께서 해주신 거와 제가 하는 부분들이 좀 겹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저는 이 소양강댐과 춘천 시민들이 느끼는 어떤 감성적인 부분이라든가 또 느끼는 어떤 피해에 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시민의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사실은 뭐 자료가 제가 577쪽부터 이제 자료집에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PPT를 안 올리고 글로 썼습니다. 그래서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짧은 시간에 좀 발표를 마쳐야 되다 보니까 좀 PPT를 보면서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소양강댐과 춘천 시민사회고요. 발표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이 배경에 깔려있는 지도는 그 일제가 1917년도에 발행한 5만분의 1 지도인데요. 저 지도를 보면 이 소양강댐 주변의 어떤 역사라든가 이 살아온 배경들이 좀 잘 나타나고 있어서 제가 깔아봤고요. 소양댐이 만들어지면서 얼만큼 변했는지는 각자 상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서론은 뭐 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서론에서 제가 하고자 했던 이야기는 소양댐이 만들어지면서 생긴 문제들 중에 명과 암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죠. 아까 오전에 제가 이제 여기 듣다가 좀 기분이 언짢다고 할까요? 좀 자괴감이 든다는 대목이 하나 있었는데 어떤 거였었냐면 소양강댐이 만들어지면서 혜택이 99라면 피해는 1이라고 얘기하시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맞는지는 차치하고라도 우리가 1이라는 부분들에서 너무 등한시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것들이 시민의 관점인 것 같고요.
사실 수몰민이라든가 춘천 시민들이 느끼는 이 감정적인 측면은 99보다는 1쪽이 훨씬 더 클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곱씹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이고, 소양댐이 만들어진 지가 50년이 됐는데요. 올해가 이제 10월 30일이면 50년이 되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아까 이제 이 사회자분께서, 이 저장께서 이제 해년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희년이죠. 희년을 말씀하셨는데, 인공구조물이 50년이 됐다는 얘기는 결국은 앞으로도 무한하진 않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이 대목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좀 중점을 뒀고요. 그런 식으로 발표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소양댐의 건설의 명암에 대해서는 명 쪽에서는 뭐 워낙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가면 수도권 르네상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부정적 측면에서 그럼 어떤 거냐? 일단 수몰민들의 문제가 가장 클 것 같고요. 4,600세대 이주민들이 발생됐다는 건데, 여기서 가장 더 중요한 부분은 마을 문화가 단절됐고요. 지금 북산면, 춘천시 북산면 같은 경우에는 물놀이하고 조기일에 사시는 분들이 면사무소를 가려면 5시간 정도 차를 타고요. 걸어서가 아니고 2개의 시군을 지나야만 면사무소를 갈 수 있는 이런 구조지요. 아까 전만식 박사님 말씀 중에 1년에 2천억을 번다 그랬는데, 거기다 다리 하나 못 놔주는 이런 현실. 다리 하나만 놓으면 10분도 안 걸려서 갈 거리인데, 홍천을 돌아서 춘천을 돌아서 북산면 면사무소를 가야 되는 이 물놀이 조기리 주민들에 대한 이거를 피해를 어떻게 환산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춘천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나오는 문제입니다만, 안개 발생이라든가 이 여러 가지 요인으로 생기는 건강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상대적 긍정과 부정이 교차하는 측면이 있는데, 산업과 경쟁력이 수도권에 집중되다 보니까 오히려 춘천 지역에서는 굉장히 이제 어떤 박탈감 같은 거를 느끼는 이런 게 되겠죠. 소양댐이 건설되면서 사라진 강원도의 마을과 문화는 이건 자료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부분이 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양강댐이 건설이 촉발한 수도권 르네상스하고 강원도의 박탈감인데요. 이 면적을 보면 강원도가 차지하는 면적, 이 비중은 11% 정도 되는데, 11.8%.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뭐 비슷하지요. 수도권의 면적이 전체에서 11.8%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다음에 인구는 수도권이 2,600만 명. 요거는 2023년 8월 말 기준으로 제가 산출했고요. 전국 대비 50.6%. 강원도의 비례에서는 16배, 17배 정도 인구가 많은 거고요. 여기서 이제 국세 납부라든가 법인세 납부, 종합소득세 납부 이런 거하고 전체 소득을 보면 강원도보다 22배 가까이 수도권이 이제 많은 이런 구조죠. 그 성장률을 보면 2021년 기준인데요. 서울은 계속해서 지금 뭐 저성장이고 인구가 줄어가는 거는 전 국민이 다 아시는 부분입니다만, 인천이 6.4% 연간이고요. 경기도가 6%, 강원도는 4.4%. 그러니까 수도권 르네상스를 촉발한 강원도는 왜 이렇게 성장도 안 되고 어떤 피해만 계속 받고 있냐,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춘천의 경제적 가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관광 측면,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춘천하면 떠오르는 거 소양강댐을 아마 가장 많은 사람들이 소양강댐을 떠올릴 텐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춘천 관광지 중에 가장 많은 관광객이 오는 곳은 남이섬입니다. 연간 2020년도 정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340만 명 정도가 온다고 하는데, 소양강댐이 180만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남이섬 다음에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는 것이 소양강댐이니까, 관광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소양강댐은 춘천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지역 상권이 일부지만 활력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신북 지역의 얘기인데요. 소양댐을 찾는 관광객들이 있다 보니까 신북 지역에 이 닭갈비 막국수 업소가 좀 밀집이 돼 있고, 그다음에 카페들이 생기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을 소양강댐의 역할이라고만 보는 거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신북에 카페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 카페들이 들어서는 것은 그 신북 지역에 있던
한 두세 개의 그 카페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게 굉장히 큽니다.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감자밭이라는 그 이 카페가 감자빵이라는 걸 만들어서 굉장히 데이트를 쳤죠. 이것들 때문에 감자빵을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 줄 서 있는 게 너무 많다 보니 주변 지역으로 카페들이 자꾸 늘어나게 되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어떠한 특정 효과로만 보기는 좀 어렵다. 문제는 부정적인 측면인데요. 이게 이제 데이터상에 안 나오는 겁니다만 춘천 시민들이 쓰는 화장실의 문제, 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소양강댐 물이 그 연간 평균적으로 6도 정도밖에 안 되는 물이 내려와서 정수장을 거쳐서 이게 수돗물이 들어오다 보니 온도가 굉장히 낮아요. 제가 춘천의 후평동하고 이 동면 만천리에서 지금 25년째 살고 있는데요. 제가 25년 동안 단 한 번도 찬물로 샤워를 못했습니다. 아무리 더워도 찬물에 샤워 못합니다. 물이 차기 때문에. 근데 근화동이라든가 신사호동이라든가 이쪽 춘천댐 쪽에 물을 쓰는 사람들은 찬물에 샤워하거든요. 문제는 찬물에 샤워를 못한 게 억울한 게 아니고 화장실에 변기라든가 뭐 이 세면기라든가 이런 여기에 이제 그 이 결로가 생기다 보니까 세균이 번식하는 거죠. 이런 거 누가 책임져 주느냐? 결국은 모든 게 시민들의 책임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리고 화장실의 교체 주기도 짧아지고요. 저희가 타일 청소를 저희 같은 경우에도 뭐 한 달이면 두세 번 이상 하지 않으면 곰팡이가 껴서 이게 못 빼깁니다. 이런 거 고스란히 100% 이게 소양댐 책임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결국은 시민들의 전가되는 책임들이 이 부분들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문제는 이제 또 한 가지는 급격한 주말 교통량 문제인데요. 소양댐에 관광객이 몰리고 저희 카페나 닭갈비 업소들이 성업을 이루다 보니 가는 길은 하나뿐이 없는데 아무리 차선을 늘린들 여기가 이제 차가 계속 막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춘천시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인프라 구축을 해나가야만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소양댐 하류 지역인 신북 지역을 위해서 다른 지역의 예산이 이쪽으로 투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는 거죠. 정작 가장 많은 피해를 북산면 지역 이런 데는 혜택이 돌아갈 수 없는 구조고요. 춘천 시내에 사시는 분들 역시 그 혜택을 나눌 수가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제가 오늘 발표에 중점을 두고 말씀드릴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급격한 강수량의 변화인데요. 이게 2010년부터 올해까지 강수량, 연간 강수량으로 6월 달부터 8월 달까지 강수량을 제가 데이터를 내본 건데 춘천 지역이 원래 평균 강수량이 연평균 강수량이 1350mm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2000mm가 넘게 오는 시기도 있고 1700mm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9월 30일까지 1183mm가 왔는데요. 뉴스를 보면 아마 의아하실 거예요. 뉴스를 보시면 매일 비 왔다 그러고 올해 비 무지하게 왔다 그러거든요. 근데 사실은 올해 비 많이 안 왔습니다. 춘천 지역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도 1600mm가 넘게 왔는데 올해는 춘천 지역이 비 오는 날수는 많았었는데 그렇게 강수량은 많지 않았죠. 문제는 강수량이 늘어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이 소양댐이 사력댐이잖아요. 이게 콘크리트댐이 아니고 사력댐인데 만일에 소양댐이 넘는, 이건 뭐 상상하기도 싫은 건데 소양댐이 넘는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춘천만의 문제냐. 전국 아마 수도권 전체의 문제일 텐데요. 뒤에 제가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강수량 데이터를 내봤습니다. 자, 이제 극한강우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했고 서울 강남에 시간당 110mm라는 비가 내렸었죠. 그래서 뭐 강남이 침수됐느니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자, 집중강우 시기인 6월부터 8월 달까지 소양강댐의 이제 평상시 수위가 이제 적정하냐는 의문이 있습니다. 소양강댐이 여수로가 만들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2002년도에 태풍 루사가 오면서 강릉 지역에 871mm 비가 왔잖아요. 이때 이제 소양강댐의 안전성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됐고, 그래서 5,500톤, 그러니까 초당 5,500톤을 내려보내는 거 가지고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5,500톤을 더 늘려서 지금 11,000톤을 지금 내려보낼 수 있도록 보조요소를 만들었는데 문제는 보조요소를 만들어 놓은 다음이에요. 지금 오늘 현재 소양강댐의 수위가 거의 190m를 육박하거든요. 190m면 홍수 때 거의 육박하는, 소양댐이 197m잖아요.
제가 6월부터 8월까지 소양댐의 수위 자료를 쭉 봤더니 7월 달에 비가 오기 시작할 때부터 급격하게 늘어나긴 합니다만 비 오기 전에 이미 180m 수준을 유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일에 극한강우라는 뭐 500mm 비가 온다거나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참고로요, 그 소양강댐 유역이 2.7 평방킬로미터인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500mm 비가 오면 20m 정도 수위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럼 만일에 180m에서 500mm 비가 오면 200m가 넘는다는 얘기죠. 근데 그거보다 넘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근데 지금 190m대의 수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는 이건 살펴봐야 된다.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면밀히 봐야 된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소양강댐의 최대 방류 가능량이 초당 11,000톤이에요. 그러니까 보조요소로까지 했을 때. 근데 만일에 비가 많이 오면 진짜 많이 와서 11,000톤을 내려보내면 어떻게 되느냐. 신북 신사우동 장기죠. 제방이 있어도 신북 신사우동은 물에 장기입니다. 그리고 소양강댐이 3,000톤을 방류했던 2020년도에 의암호의 인공구조물이 떠내려가면서 6분이 희생됐던 사건이 있었죠. 물론 소양강댐 때문에만 그렇다고 볼 수 없는 게 소양강댐이 3,000톤을 내려보낸다 그러면 북한강에 있는 춘천댐 역시도 최대 방류량을 다 내려보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플러스 되는 거죠. 그러면 소양댐이 11,000톤을 내려보낸다 그러면 춘천댐은 원류를 할 거란 말이에요. 소양댐이 11,000톤을 내려보낼 정도가 된다 그러면 춘천댐은 그냥 뭐 기능을 못할 정도로 비가 많이 왔다고 봐야 될 테니 이건 뭐 밑에 춘천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재난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평상시 수위가 적정하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야 될 때가 됐다 생각이 듭니다. 요게 이제 소양강댐의 수위 자료인데요. 6월 달까지 180m대 있었죠. 요게 9월 30일까지 189점 몇 미터 이렇게 됩니다. 189.477, 뭐 9월 29일이 그러네요. 이 수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게 맞느냐는 겁니다. 수자공사 입장에서는 물이 돈이죠. 물을 많이 갖고 있으면 결국 뭐 안정적으로 가장 핑계를 대기 좋은 거는 하류 지역의 안정적인 용수 공급이라든가 이런 걸겠지만 어쨌든 물은 돈이잖아요. 그럼 이 많은 돈을 갖추기 위해서 여수로 만들어 갖고 한 10m를 좀 수위를 올려놨으면 아까 전만식 박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만큼 벌어들이는 수익을 좀 풀든가. 근데 사실은 돈이 문제가 아니죠. 과연 춘천이라든가 하류 지역이 앞으로도 안전할 것이냐. 이런 논의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오늘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계속 중점을 뒀던 부분 중에 하나는 이 물프롬에서 많은 전문가분들이 말씀을 하십니다만 소양댐의 가치라든가 역할, 앞으로의 효과, 뭐 또 이제 미래로 나갈 방향을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은 아무도 얘기 안 하셔요. 이런 부분을 논의하지 않으면 정말 큰 재앙을 누가 대비를 할 거냐. 이런 부분입니다. 요게 이제 소양강댐의 홍수 조절 능력을 강수량별로 한번 따져보면요. 초당 50, 그러니까 시간당 50mm가 왔을 때 소양강댐 유역의 총 강수량, 그 물량은 1억 3,500만 톤입니다. 이걸 저수율을 40% 정도를 기준하고 이게 최초에 비 올 때는 뭐 땅이 먹는 물이 있으니까 40% 정도 될 테니까 그럼 60%만 들어왔을 때 8,190만 톤이라는 양이 생기거든요. 근데 11,000톤을 방류한다 그랬을 때 1시간 동안 내보낼 수 있는 양은 3,960만 톤밖에 안 됩니다. 5천만 톤의 잉여량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 수위가 낮아져 있어야 이걸 담아낼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건데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만일에 190m까지 수위를 높여놨는데 시간당 50mm 비가 뭐 한 3시간, 4시간 뭐 내려버리거나 아니면 시간당 100mm가 넘는 강수가 한두 시간 내려버린다면 어떻게 될 거냐. 그냥 넘는 거죠. 뭐. 원료할 수밖에 없죠. 최대 방류량을 내렸을 때 이미 신북지역 일부와 신사우동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댐 수위는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거죠. 이게 증명됐던 게 84년도잖아요. 1984년도에 그 대홍수가 났다고 할 때 그
그 당시 소양댐에 근무했던 분들이 빨리 피난 가라. 춘천 시민들 원창고개든 어디든 높은 지역으로 피난 가라. 이런 전화들을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때와는 비교하지도 못할 정도의 이 강수량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춘천 지역의 전체적으로 이제 한 최근 50년 정도의 데이터를 쭉 보면 춘천은 지금까지는요 태풍도 없었고 큰 홍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춘천이 굉장히 안전한 지역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기후 위기 시대라고 얘기하는 지금의 단계에서는 지금까지의 데이터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소양댐을 만들 때 200년 주기 홍수에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라고 만들었는데 50년 안에 벌써 두 번의 큰 위기를 겪었잖아요.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는 누구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할 수 있는 거는 대비밖에 없다. 결국은 평상시 수위를 190m가 아니라 180m로 낮춰놓는다고 하더라도 상류 지역에 만일에 500mm 정도의 강수가 생기면 이미 871mm가 왔었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 7월 말경 같은 경우에도 춘천은 한 20mm 정도 비밖에 안 왔는데 인제 지역은 190mm 정도의 비가 왔거든요. 이게 지역적으로 폭우가 쏟아지는 거기 때문에 소양댐 상류 지역에 만일에 많은 비가 쏟아진다면 이 수위가 올라가는 걸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느냐. 결국은 지금까지 연구하는 연구자들의 입장에서는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례를 갖고 연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예상이라도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논의가 필요하고 이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제가 자료에 충분히 써놨으니까 좀 보시면 참고가 될 것 같고요. 시간을 전략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동안 소양강댐이 건설된 이후로 춘천 시민사회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는데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가두리 양식장 문제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물값 문제가 크죠. 소양호 가두리 양식장 폐지 운동은 지금 이 물포럼을 준비하는 춘천경실련이 만들어지자마자 가장 큰 행동을 했던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1993년도에 경실련이 만들어졌고 이게 96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인 문제 제기가 들어갔는데 이 부분들이 사실 춘천 시민사회는 굉장히 큰 이 작용들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춘천 시민사회가 어쨌든 간에 움직이고 있는 배경 중에 하나는 이런 가두리 양식장 문제라든가 물값 문제, 그다음에 공지천 복개 반대 문제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왔는데요. 요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소양 가두리 양식장 폐지 운동은 그러니까 이 1980년대에 소양호 내에 가두리 양식장이 만들어지면서 이것도 결국은 소양강이 만들어지면서 효과를 좀 지역민들이 효과를 보자는 측면에서 소득증대 이런 거에서 가두리 양식장이 만들어졌죠. 만들어질 당시에는 경제적인 효과만 얘기했지 앞으로 생길 문제는 고민 안 했다는 거죠. 결국은 경제적인 효과보다 더 큰 고민거리가 생겼었잖아요. 우리가 늘 어떤 사업을 할 때 경제적인 효과가 클 것이라는 부분만 얘기하고 빚이라는 부분을 얘기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나중에 보면 결국은 더 큰 문제들이 더 많이 생겨왔다. 그게 이제 결국은 가두리 양식장이 보여준 거죠. 철거할 수밖에 없는. 여기다 투자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불과 20년 만에 다 철거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갔던 거죠. 면밀한 검토를 할 때 긍정적인 효과만 너무 부각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1998년에 가서 그 양식업자들하고 그 당시에 시민단체가 그 폐지 협약을 했고 이제 철거가 다 되는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물값 문제인데요. 사실 물값 문제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고 아까 전만식 박사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자존심이고 또 한 가지 이 억울한 측면이 있어요. 소양강이 수자공사가 만든 것도 아니고 원래부터 소양강은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앞에 서두에 썼습니다만 소양강의 역사가 얼마냐고 따지면 대략 5억 년 이상 되는 게 소양강댐이라고 그러는데 원래부터 있던 거죠. 원래부터 물이 흘렀던 것이고 춘천 시민들은 그 물을 사용했던 것이고 근데 위에 댐이 떡 만들어지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물값 내라. 아까 수자공사 와 계신 분 계십니다만 봉익임선들하고 뭐가 다르냐.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비판을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의 정서에서 갖고 있는 것들은 그런 거죠. 원래부터 있던 물을 우리가 쓰고 있는데 그리고
뭐 새로운 걸 쓰는 것도 아니고요. 더군다나 더 화나는 부분 중에 하나는 그거죠. 아까 전문식 박사님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2017년에 춘천시가 케이오터하고 협약을 맺으면서 소양댐 안으로 취수원을 이전하면 전기세가 그만큼 전력되기 때문에 실제로 내는 돈은 없다. 그래서 이득이다 그래서 이제 물값을 내기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알고 보니까 안으로 이전한 것도 아니고 원래 내려오던 물에서 받아갖고 내려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건 시민들을 속인 거죠. 춘천시나 수자공사가 시민들을 속인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저도 이 이야기를 들은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만약에 진작에 알았다면 저희가 항의도 했을 것이고 뭐 속된 표현으로 싸움이라도 했을 텐데 전만식 박사님이 얼마 전에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거 왜 아무도 얘기 안 하냐 그래서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아니 안으로 옮기기로 했는데 사실 바깥에서 물이 들어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길래 좀 충격적이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인 거죠. 이 소양강 원수료 납부 거부 운동은 시민들이 이 운동을 했던 이유는 내 것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내 게 아니라는 거죠. 원래부터 있던 거 우리 조상대들이 있었던 것이고 우리 거라고 생각했던 소양강, 우리 앞을 흐르는 소양강인데 이제는 우리도 거기에 주인이 아니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2017년, 그러니까 2018년에 최종적으로 됐는데요. 이전 협약이 되면서 이때까지 거의 30여 년간을 굉장히 그 춘천 시민들한테는 감정적인 측면이라든가 행동으로 하기도 했었고요. 이런 게 굉장히 컸던 거고요. 한 번은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게 소양 정수장에 물이 딱 끊겨서 수돗물이 안 나왔어요. 그때 이제 그때 시민단체들 중심으로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그 당시 물값 문제로 막 시끄러우니까 소양댐이 물을 끊었다 이제 이러니까 난리가 났죠. 그때 뭐 시민들 수천 명이 막 걸기대하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이 해명이 된 거는 물을 끄는 게 아니고 문제가 좀 있어서 그게 공급이 안 됐던 거라고 해명이 됐습니다만 결국은 이런 갈등들이 왜 계속되느냐. 이젠 좀 털고 정리할 때가 됐는 거 아니냐. 물값을 받기보다 연간 2천억의 수익을 내는 수자공사가 우리 통 크게 물값 받는 것만큼은 돌려주겠다든가 뭐 물론 전기세 아낀다고 돌려준다고 하는데 그런 측면이 아니라 정말 춘천 시민들을 위해서 좀 돌려주겠다는 통 큰 결단들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80년대 이후에 춘천시 시민사회가 이런 다양한 활동을 했는데요. 여기서 가장 큰 줄거리는 이겁니다. 물값 납부 문제입니다. 이게 결국은 정리는 이렇게 됐습니다만 2002년도에 그 소양강 권리선언이라는 걸 춘천 시민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권리선언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소양강은 우리 거였었다. 원래부터 우리 거였었고 우리가 이제 뭐 앞으로도 소양강을 떠나서 춘천 시민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머리에 시한폭탄을 이고서도 어차피 살 수밖에 없는 건데 시한폭탄 그냥 해결되는데 끝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춘천 시민들이 갖고 있는 감정을 좀 치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양강댐이 만들어진 이후에 춘천 지역에는 분명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고요.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소멸하고 단절이라는 것도 있고 앞으로의 숙제는 더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귀기 시대에 큰 과제가 생겼죠. 결국은 춘천 시민사회가 나아가야 될 가장 큰 숙제를 지금 저희는 소양강댐이 던져주고 있지 않느냐 이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춘천 시민사회단체들이 사안사안에 이렇게 대응을 하고 그때그때 어떤 항의도 하고 시민들한테 호소하고 합니다만 이 소양강댐 문제는 앞으로 미래로 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화두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소양강댐이 올해 50년이 됐는데요. 50년이라는 세월을 돌이켜보면 제가 50년 전에 뭘 했나 봤더니 이제 중학교를 가는 때예요. 근데 제가 중학교 갈 당시에 기억을 더듬어 보면 기억나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50년이라는 시간이라는 것은 그만큼 긴 시간이라는 거죠. 더군다나 인공구조물이 언제까지 갈 거냐. 이거의 답을 누가 할 수 있을 것이냐.
보통 콘크리트 공학을 하시는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가 50년 양생, 50년 파괴라고 얘기해서 100년이면 소멸이 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들 하셔요. 더군다나 물에 엄청난 29억 톤이라는 물의 압력을 받고 있는 이 시설이라 그러면 이게 과연 앞으로도 무한정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러면 워낙 많은 5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닥쳐올 앞으로의 시간들은 지금까지 누렸던 혜택보다 우려가 더 큰 시간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춘천시민사회에서는 이게 큰 과제다. 그리고 이거를 시민들만 느끼고 저희 단체들만 느끼는 게 아니라 소양댐을 보유하고 있는 수자원공사라든가 이 행정, 대한민국 그 정부 차원에서도 이게 진짜 정말 언제까지 안전한 거야? 그리고 비가 진짜 아무리 많이 와도 괜찮은 거야? 이런 우려를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 생각이 듭니다. 제가 두서없이 막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양댐 50년 그리고 저희가 물포럼을 계속해서 진행하는 이유는 안정적인 이 물을 공급하고 또 이걸 이용하고 여기에 피해 보는 사람들과 혜택을 보는 사람들의 어떤 이런 것들을 좀 잘 정리해 나가자는 측면일 것 같고요. 여기에 발표문에 있었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 말씀 안 드렸던 거는 아직까지 이제 춘천시민 사회나 춘천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도 요원한 이제 20년을 넘게 계속 얘기합니다만 수리권의 문제. 이게 우리 지역에 있는 물을 우리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부분, 물론 우리가 이 맘 놓고 이용하지 못하는 부분이라든가 우리가 하류로 내보내기 위해서 깨끗한 물을 내보내기 위해서 하는 그 여러 가지 행위들에 대한 보상 측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수리권 이 측면에서도 좀 정리가 될 시기가 됐다. 그래서 남은 이 시간들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지금 지나온 50년 동안 있었던 논란들이 정리가 되고 앞으로 가는데 보다 좀 안전하고 우려가 적은 이 소양댐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동철 대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앞전에 발표하신 전만식 박사님하고 오동철 대표님하고 그 내용은 다소 많이 틀리지만 그래도 그 내용이 향하는 곳은 한 곳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 생각도 여러 가지로 강원특별자치도 의회에서도 제가 소양강댐 주변 지역 피해 대책 위원회를 이렇게 맡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저희도 같이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우리가 뭐 지원 사업비를 더 달라 뭐 이렇게 돈을 더 달라는 것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이 댐 지역에서 피해받고 있는 주민들도 수도권 시민들처럼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그것에 대해서 적극 동의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시 토론을 위해서 좌석 배치를 좀 다시 해야 되고요. 좀 한 40-50분간 계셨으니까 잠시 휴식을 10분 동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제 오른쪽에서부터 이렇게 토론을 시작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석호 의원께서 이렇게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양강댐과 지역사회라는 주제로 세션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종합적으로 딱 받은 느낌이 좀 부럽습니다. 이게 왜 부러운가 하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소양댐이 73년에 준공되었다고 하셨는데 그 당시가 우리나라 산업화가 진행이 되면서 팔당댐도 비슷한 시기에 준공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런 생각을 못하고 있는데 50년 과거를 평가하고 미래를 어떻게 세울지 준비한다는 게 참 좀 부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서 어떻게 써먹을까 고민을 하는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마 세션에 제가 이 춘천 강원 지역사회에 살지 않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다른 분들이 잘 아실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원칙적인 것, 근본적인 것들을 얘기하고 싶은데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보면 가장 근본적인 관계는 이해 관계입니다. 이해, 득실을 따지는 거죠.
댐이 생겼고 지역 사회에서 이렇게 받고 싶은데 제도는 꽉 막고 있고 이걸 어떻게 극복하는가? 근데 이제 다 아실 겁니다. 이제 매스컴을 보시면 BC 얼마다고 하는데 BC 자체 benefit and cost는 디파인이 되지만 누가 득을 가져가고 누가 돈을 내는지는 거기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팔당댐이나 소양댐이나 국가로 보면 국가라는 입장에서 보면 BC는 좋을지 모르지만 BC가 그 수혜자와 비용 부담자가 분리되기 때문에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까지는 국가 정책이 반영을 못하는 거죠. 똑같은 상황이 소양댐을 위에 두고 있는 춘천에도 발생하고 있고 팔당댐을 두고 있는 7개 그 팔당 지역에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유사성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마이크가 꺼져서 제 소개를 못 드렸는데 저는 팔당호 수질정책협의회 지금은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라고 하는 곳에서 일하는 이석구입니다. 연구위원입니다. 저희가 생긴 목적은 유사합니다. 여기하고 여건이 팔당댐을 만들면서 그 수도법에 의해서 그 상수원 보호구역, 한강법에 따라서 수변구역, 그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서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이 막 규제가 쌓이면서 지역사회에서는 규제는 필요한데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 소지는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만들어진 민관 거버넌스 기구입니다. 저희는 한강법 24조에 의한 법령기구입니다. 일단 중요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소양댐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제가 그때가 89년으로 기억을 합니다. 입대하기 전에 배 타고 청평사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발제 두 건 전만식 박사님, 오동철 위원장님 두 건 잘 들었습니다. 그 댐수 사용료가 큰 주제던데 뭐 저희 지역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수자원공사한테 아마 돈을 다 줬을 겁니다. 이자까지. 아마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현행 법 때문에 아마 법 쪽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여건인 것 같지만 좌우지간 저희도 한 수십억에서 수백억 정도를 몇 년간 이체하다가 넘어갔는데 그 자료를 살펴보시면 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요게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전만식 박사님은 말씀 안 하셨고 오동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그 건강상 피해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춘천에서 온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댐을 막아서 안개가 생기니까 관절염 계통의 환자가 많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굉장한 지역 피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 의견은 일단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다소 급진적일 수도 있고 원칙적일 수도 있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댐 관리라는 거는 일단 이해관계자가 너무 다양합니다. 보면 현재 물리적으로는 뭐 수공이 맡고 있고 한수원이 발전을 하고 있고 강원도는 또 그 뭐랄까요 수면 이상을 관리를 해야 될 거고 환경부도 개입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5년 전으로 기억을 합니다. KI에서 여기에 관해서 댐 주변 지역 지원 방안에 대한 용역을 했습니다. 한 1년 정도 계획으로 했고 그 당시에 참여했던 기관이 건교부, 환경부, 농림부 이렇게 참가했습니다. 건교부는 댐을 관리하고 있었고 환경부는 또 댐하고 관계가 있죠. 농수산부도 저수지를 관리하니까. 그런데 당초에 1년 계획되었던 이 사업이 1년 마치고 1년 반을 더 진행을 해야 됐습니다. 세 부처 간의 합의가 안 나왔던 거죠. 베스트 솔루션이. 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외국 학자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댐 물 관리는 99%의 팔리틱스, 정치적인 게 99%고 사이언스는 1%밖에 안 된다라고 제가 아마 전 국제영양학 회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80년대 당시 학생운동 때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뭐 공감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이때 나왔던 말은 좀 과격하지만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희생이 있어야 얻는다는 말이죠. 근데 희생이 없이 마냥 떠들기만 한다고 되지는 않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전략과 전술입니다. 제 생각에는 다양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너무 많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지역사회에서 뭐를 원하는지를 우선순위를 정해서 뭐라 그럴까요? 선택과 집중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강원도는 여건이 참 안 좋습니다. 저희도 이제 수도권에서 보면 팔당 지역이 소수자이긴 하지만 강원도나 충북도는 더 그렇습니다. 저희는 뭐 팔당 7개 시군 경기도입니다. 여기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님만 해도 한 8분, 10분 되시거든요. 그런데 그 강원도나 충북도는 도를 다 합해도 한 8분, 9분밖에 안 되실 겁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국회에서는 뭔가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죠. 그리고 뭐 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개인적인 소유이긴 하지만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했었습니다. 지도 교수님 방에 가면 이런 말이 있었어요. 이제 뭐랄까 현판을 딱 걸어 두셨는데 He who has the gold, 금을 가진 사람이 makes the rule, 규정을 정한다고. 돈이나 정치력이 있는 사람들의 중심으로 룰이 만들어진다는 말이었습니다. 그게 지금 소양댐 관계된 그 제도적 불만을 낳았고 팔당호와 관계된 제도적 불만을 낳았을 겁니다. 그 국회의원 분석을 해보면 서울 지역이 한 48명, 50명, 경기 지역이 한 60명, 인천 지역도 한 15, 20명 되니까 그 사용자 중심의 룰링이 되는 현실이죠. 그런 불만들이 여러 가지로 나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뭐 원칙적이라고 말씀을 할 수 있는 건 또 생뚱스러운 말을 한다면 제가 좋아하는 말이 영어입니다. 또 do your best and God will do the rest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흔히 인식하는 게 아니고 이게 and가 조건문입니다. 조건문. do your best 해야지 God이 나머지를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창조주가 도와주지 않는 거죠. 조건문입니다. 이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계신 일들, 그 소양강 지역 사회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나머지도 도와주는 이런 형태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이제 전략과 전술에 관한 얘기를 장황하게 말씀드렸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부분입니다. 이건 제 전공 분야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뭐랄까 위해성 관리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제일 시작은 리스크 어세스먼트입니다. 위해성 평가를 먼저 해야 되고 위해성이 평가가 되면 다음 단계로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합니다. 관리를 하는 거죠. 제도를 만들고 룰링을 하고 그런 다음에 더 필요한 것은 그 선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 규제하는 자와 규제를 당하는 자 간의 교감. 근데 우리나라는 그 리스크 어세스먼트 자체도 약합니다. 지금 요 소양댐 사례로 보면 오동철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먼저 과학적으로 조사되고 이런 들이 제일 첫 번째 스텝이 뭐 컨플릭트 레졸루션에 대한 평가겠죠. 그 다음에 제도화가 돼야 되고 제도화된 것들이 이제 규제하는 사람과 규제를 당하는 사람 간의 소통을 통해서 개선이 돼야 되는데 시작 단계부터가 좀 부족합니다. 이게 위험한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조차 굉장히 설레죠. 국가적으로 사실은 이 환경 분야나 수리 수문 분야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까지 굉장히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런 이유가 나오는 이유는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 인식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솔루션이야 문제에 따라 다 다르게 해결책은 제시를 할 수 있겠지만 문제 자체에 대한 인식이 달라버리면 답이 없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아까 오동철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수위나 수량에 대한 수재의 피해 가능성이 사실이냐부터 먼저 얘기가 돼야 될 거고 이제 그런 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못했던 게 아마 이명박 정부 초기 때로 생각을 합니다. 광우병이라고 해서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죠. 팩트 자체도 약했고 매니지먼트, 리스크 매니지먼트도 약하다 보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엉망이 됐던 거죠. 맞다 틀리다가 문제가 아니고 정부에서 이게 맞으면 국민들을 설득해서 가야 되는데 소양댐 이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국가에서 필요하면
주민들을 설득하고, 여기서 말하는 주민이라는 건 상류 하류를 포괄한, 그리고 필요하면 재정 지원이나 제도적 지원을 통해 가야 되는데, 이런 여건은 사실은 소양댐뿐만이 아니고 팔당도 똑같습니다. 팔당 특별대책 지역 고시를 보면 뭐랄까요, 거기 이제 규제는 하는데 지원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원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여간 그런 문제들. 그래서 이제 뭐랄까,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다는 말씀 한 가지를 드렸고, 이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앞으로 환경 분야에서 제일 중요해질 부분은 사이언스가 아니고 이 커뮤니케이션, 갈등 관리일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들이 더 가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자료를 쌓는 이런 노력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의견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석호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고 갈등 관계를 어떻게 잘 해결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고민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계속해서 정명섭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정명섭입니다. 저는 제가 이제 춘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뭐 지금 60대 중반인데, 춘천에 살면서 춘천 시민의 입장에서 한번 좀 오늘 토론에 임해보고자 합니다. 앞에 두 분이 발제를 해주셨는데 두 분 다 사실은 춘천에 오래 사셨던 분들이라 춘천 시민의 입장에서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말씀하신 것들에 그거에 더해서 이런 뭐 과학적인 근거라는 이런 부분들이 아닌 저의 감성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다닐 때 소양댐으로 소풍을 갔어요. 뭐 그때 뭐 그래서 소양댐 정상에 올라가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구경도 하고, 거기서 뭐 사 먹고, 막 또 배도 이렇게 가서 끼웃거려 보고 뭐 이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 소양댐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어요. 그래서 소양댐이 한마디로 하면 시끌벅적했던 데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얼마 전에 소양댐에 가봤습니다. 한가해요. 사람도 별로 없고, 뭐 실향민 같은 분들이 저쪽에 새로 만들어 놓은데 기린비 있는 쪽에 가끔 오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상가도 한가하고, 뭐 폐업 같은 것들도 많이 해 있고, 벼 있고, 이런 거였습니다. 물론 뭐 위의 모습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와 1970년대와 2020년대의 소양댐의 모습을 보면 진짜 격세지감도 있고 많이 바뀌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옛날엔 사람이 시끌벅적했는데 지금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아까 뭐 발제하신 분이 연간 180만 명의 관광객이 온다고 하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느끼는 건 뭐냐면, 옛날에는 소양댐이 굉장히 친근했었는데 요즘은 거리감이 있다는 겁니다. 별로 소양댐이 그렇게 친근하게 느끼진 않는다는 겁니다. 아까 발제하실 때 쭉 보니까 그 춘천 시민, 뭐 전국적으로 다 그렇지만 시민들이 소양댐을 굉장히 대표 이미지로 생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소양댐 자체는 춘천 시민들한테 그렇게 친근한 데는 아니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게 뭐 저뿐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70년대 소양댐을 만들고 나서는 사실 뭐 양구, 인제 그쪽으로 쭉 가는 거에 수운이 발달했었죠.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도로가 워낙 불편하니까
배로 다 그쪽 주민들이 다 이동을 했었습니다. 저도 뭐 많이 타봤고 뭐 인제까지도 가보고 배 타고 뭐 볼일 보러 그걸 타고 가고 버스 타고 가는 것보다 훨씬 빨리 갔었으니까요. 편하고 그런 수운이 지금 완벽하게 세트했습니다. 다니는 배도 없습니다. 뭐 이런 영향도 있을 거고 또 그때 당시에 뭐 동양 최대 사력대입니다. 이런 것들을 쭉 많이 얘기들 뭐 신문 방송에 많이 나왔었고 또 실제 그런 배도 탈 수 있었고 그다음에 뭐 그쪽에 이렇게 계곡 이런 쪽으로도 좀 가볼 만한 데가 많이 있고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관광객들도 많이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 뭐 대한민국의 최대의 호수잖아요, 소양호가. 뭐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이래서 관광객들도 많이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아까 우리 그 가두리 양식장 폐지 운동 얘기 때 잠깐 나왔습니다만 초기에는 거기를 산업적으로 어떻게 이용하자 이래가지고 가두리 양식장을 도입해서 뭐 한마디로 장려하고 뭐 이런 것들도 있어서 그쪽에서 이제 고기도 많이 잡히고 또 초기에는 굉장히 거기다가 고기들을 많이 갖다 방류를 했어요. 대통령도 와서 유경서도 하고 그쪽에 뭐 탑도 세워져 있고 이랬었는데 방류탑도 세워져 있고 그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뭐 그런 쪽으로도 신경을 많이 썼는데 그런 요소들이 사람을 북적거리게 한 요소가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은 완벽하게 그런 요소들이 쇠퇴했습니다. 문제는 저는 그 수질을 보존해야 되고 그다음에 자연환경을 깨끗이 해야 된다는 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가두리 양식장 폐지 운동 진짜 잘한 운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우리 진장철 교수님 나와 계시는데 그때 아주 선봉에 서서 운동을 하시던 분이죠. 진짜 잘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 당시에 그걸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소양호 자체의 수질이 굉장히 악화됐기 때문에 그랬고 거기에 녹조, 남조 우리가 번성을 해서 문제가 심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없애기 위해서 그거의 원인이 보니까 가두리 양식장이었던 거니까 그래서 그거 폐지 운동을 한 겁니다. 문제는 그거에 대한 대안 이런 부분들이 별로 잘 세워지지 않고 없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는 육로가 개발되면서 자연스럽게 쇠퇴를 했고 그럼 산업적인 부분들도 그런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수질을 보존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나마 찾았던 것도 쇠퇴를 했고 그다음 관광도 잘 아시겠지만 수은이 쇠퇴하면서 관광도 쇠퇴하는데요. 그 소양, 우린 소양댐만이 아니라 소양호를 같이 봐야 되잖아요. 소양호 내에 실제로 사람들이 가서 즐기고 내지는 뭐 보고 이럴 수 있을 만한 데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개발이 안 된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쇠퇴를 하고 우리 시민들한테 관심도 점차 멀어져 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완벽하게 쇠퇴한 지경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향후에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다시 우리 춘천 시민들한테 친근하게 가져갈 것인가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소양 때 이렇게 거기에 신경을 안 쓰고 사실 거리를 두게 된 그런 부분들의 결정적인 이유가 저는 물값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값 때문에 갈등을 빚으면서 실제로는 춘천 시민들이 또 다른 시민사회도 그렇고 관에서도 행정에서도 그렇고 거기다가 잘 신경을 안 쓰게 된 거죠. 골치 아프니까. 그리고 갈등은 계속되게 해결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물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이제 작용을 한 건데 어쨌거나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이 돼서 지금은
완벽하게 쇠퇴하고 우리 그냥 기억으로만 소양댐, 뭐 방송에 뭐 이렇게 춘천 그러면 뭐 뉴스 같은 거 나올 때 보면 소양댐 보여주잖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대표 이미지로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뭐 역할을 하는 게 아무것도 없고 실제 거리가 상당히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향후 어떻게 할 건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사실 우리의 과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활성화를 시켜야 될 텐데 과거처럼 뭐 양식장을 넣는다든가 뭐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친환경적인 부분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는, 악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런 면에서 가야 되는 거고 또 거기 주변에 뭐 산업을 유치한다? 사실은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관광이 대안일 수밖에 없죠. 레저 관광이. 그런 쪽으로 활성화시키고 또 레저 관광을 활성화시키려면 거기에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를 만들어야 된다. 친환경적으로 그런 걸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지금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몇 가지 좀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 관광 중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은 생태 관광 내지는 지속 가능한 관광입니다. 이게 뭐 시설을 막 들여놓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쪽의 자연환경, 생태 이런 부분들을 잘 가꾸고 그것을 관광 자원화하자. 또 그쪽의 지역민들이 거기에 기반해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관광 자원을 개발하자. 그리고 그런 쪽으로 개발을 하자라는 게 지속가능한 관광, 생태 관광의 기본 취지일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면적이 대단히 넓습니다. 소양호, 춘천댐, 소양댐, 소양호가 그리고 이게 3개 시군, 정확히는 이제 5개 시군인데 걸쳐져 대개 이제 춘천, 양구, 인제 이렇게 걸쳐 있는데요. 고성도 좀 있고 홍천도 좀 있잖아요. 상미에 가면 그런 쪽으로 연대를 해서 우리 춘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소양호 유역 전체를 연대를 생각해서 같이 공동 대응을 하고 공동으로 이런 자산을 개발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발제도 하고 그러니까 춘천에서 하니까 이제 춘천 위주로 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좀 탈피할 필요가 있다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어쨌거나 뭐 시간을 제가 많이 썼네요. 좀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관광 쪽으로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 뭐 문화관이나 물문화관이나 뭐 박물관 아까 발제에서 약간 나왔지만 그런 부분들을 그 안에 우리가 만드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를 와서 보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인제에서 빙어 축제 같은 걸 쭉 했었잖아요. 그게 이제 거기가 빙어를 갖다 풀어놨던 거예요. 풀어놓고 그놈들이 계속 거기에 살면서 빙어가 많아져서 그게 가능했던 건데 그런 식으로 생태를 좀 풍부하게 해서 그것과 관련한 축제 같은 거를 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간에 우리 춘천 시민들한테 친근한, 친숙한 소양댐, 소양호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명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춘천 시민들이 이렇게 늘 다가올 수 있고 친숙한 그런 소양강 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 주셨고요. 또 유역 전체가 연대해서 같이 이렇게 대응하면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 주셔서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토론하실 분이 중요하신 분입니다. 이게 오늘 오셔갖고 잘못 오셨다가 괜히 여러 질타를 많이 당하는 걸 수도 있는데 또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이것이 춘천 시민의 목소리고 오늘 발제하신 분들이나 토론하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시민의 목소리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넓은 마음에서 잘 좀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황상철 K워터 단장님 토론 순서입니다. 네네. 제가 7월 10일 부임해서 한 100일 정도 됐는데요. 갑자기 토론자로 얘기하길래 오케이를 했다가 갑자기 오늘 얘기 듣고 야, 이거 잘못 왔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뭐 소영강 지사장이 왔어야 되는 자리 같은 생각도 많이 들고 합니다. 하지만 뭐 K워터 입장에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도 충주댐 실향민으로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춘천 시민들의 그 외환이나 여러 가지 아픔들을 뭐 체감적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고향도 뭐 잃어버리고 친구들도 다 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뭐 만나지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가 그 37명이 한 반에 그냥 반도 딱 하나에서 6년간 그렇게 살았는데 엄청 친하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6년 동안 같은 한 반 딱. 근데 이제 고향이 수몰로 잠기면서 이제 그걸 다 잃어버렸는데 어쨌든 그런 이제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아픔 속에 더 외환 속에 이렇게 살고 계시구나 마음적으로 체감을 했고요. 그 아까 우리 오동철 위원장님 뭐 많이 얘기하셨는데 제가 팩트로 몇 개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나오신 얘기 중에서 그 선택 취소 문제 말씀하셨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선택 취소를 만들었어요. 2017년도에 만들어서 2020년도에 테스트도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언제든지 흙탕물 배제나 냉온수를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이제 댐 내 치수를 할 경우 어쨌든 뭐 댐에서 바로 치수를 하게 되면 그 상수원 보호구역의 피해를 많이 받습니다. 우리 전 박사님 잘 알고 계실 건데 그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영향을 다 받는 거예요. 댐 저수지 면적으로 해서 그리고 만수위 기준으로 15km를 입지 제한을 또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건설되는 댐은 다 댐 하류에서 치수를 합니다. 그런 규제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지은 보현산, 뭐 영주 다 댐 내 취소가 없어요. 그래서 댐 하류에 그래서 그 상류 5km 정도만 이렇게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두 번째로 그 홍수기 수위 아까 말씀하셨는데 홍수기 수위는 저기 홍수기 때는 저희들이 관리해야 될 수위가 있어요. 그 홍수에 대비해서 지금은 이제 홍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좀 많이 채우는 상태고. 홍수기는 6월에서 9월까지 제한선이 있어요. 이 정도 올리면 안 돼요. 못 올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 수영사 뭐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환경부 산하에 홍수통제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통제소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뭐 빅데이터나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상류에 이제 얼마가 오고 이걸 다 분석을 합니다. 예측, 강우 레이더나 뭐 그런 것들을 대비를 해서 다 관리를 해서 미리 이제 상황에 맞춰서 방류를 해놔서 실제 피해 없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 가장 관심 갖는 부분이 이제 저희하고 환경부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또 큰 피해를 한번 받지 않습니까? 그 용담댐 뭐 이쪽으로 해서 그래서 홍수 뭐 이렇게 문제라든가 뭐 수몰 문제는 저희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다. 그 수위 문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두 번째 이제 안정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희 안전성 문제도 뭐 수정사가 제일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이죠. 저희 이제 자료를 보니까 그 여기 소양강하고 충주댐에서 홍수 조절할 수 있는 양이 약 13억 5천 톤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이 그냥 갔을 때 방어가 안 돼 그냥 갔을 때 서울시가 5m로 다 잠긴답니다. 그럼 그 엄청난 피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뭐 안전계, 지진계 뭐 매일 관리를 다 하고 있어요. 정기 점검도 다 받고 있고 특히 또 사력댐은 뭐 계속 가면 갈수록 더 안정돼 있다 이렇게 계속 돼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관리를 하고 보수 강화하고 있다. 그래서 안정성의 문제도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그만 대응하고 있고 정부 정책에 입각해서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소양강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런 취지잖아요. 50년 맞이해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실향민도 있지만 어쨌든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이제 전공을 또 환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기 우리 전만식 박사님하고도 같이 국토부 댐 이용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이냐 용역도 같이 했고요. 또 저 뒤에 계시는 우리 김문숙 위원님하고는 또 일본까지 그 환경부 담당 사무관하고 또 NGO 이렇게 해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일본 댐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야, 이제는 댐이 단순히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이치수 발전을 넘어서 주민들에게 이익을 주는 또 생태계에 이익을 주는 그런 댐으로 변모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을 때 그 댐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까지 발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채택이 돼서 살아 있습니다. 그 댐을 어떻게 보존도 활용할 것이냐 이런 특별법까지 만들었거든요. 제가 있을 때. 그래서 이 부분에 관심이 많고요. 이번에 새로운 댐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새로운 댐 이제 보현산 댐을 가시면은 작지만 보현산 되게 이쁘게 돼 있습니다. 거기 가면 이제 모노레일로 해서 이제 쫙 그 정상까지 올라갑니다. 그 정상에서 짚 라인을 타고 이제 그 보현산 댐 호수를 건너가지고 거기에 이제 버스를 타고 이렇게 순환을 시켰는데 제가 이제 그 짚라인까지 타봤거든요. 올라가서 짚라인까지 한번 당연히 제가 담당했으니까 타보고 근데 이번에 이제 출렁다리까지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완 사이클로 해서 막 관광객도 많이 오고 그 밑에는 이제 캠핑장도 이렇게 돼 있어서 그 댐이 이제 지역 명소로 많이 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이 댐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일을 얻을 수 있고 또 가치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본사 물환경처장 있을 때도 이제 사회조합도 만들었거든요. 뭐 아까 이건희 저쪽 계시지만 사무위원님도 상임이사님도 계시지만 그 댐별로 사회조합도 만들어서 부유물도 같이 처리를 하고 거기에 관리된 이제 물환경 시설이라든가 생태 시설들을 주민들이 관리를 해서 어쨌든 보존이 청정이 자원이 되는 경쟁력이 되는 그런 앞으로의 미래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지금 많이 가고 있습니다. 용담댐의 경우도 이제 주민 참여형 스마트팜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그걸 통해서 같이 이제 보존과 활용이 되는 거죠. 보존이 이제 가치가 되는 미래거든요. 외국도 당연히 그렇게 가고 있고요. 그래서 소양강댐을 이제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그 이제 댐 리모델링이 지금 거의 다 됐더라고요. 댐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약 39억을 들여서 이제 댐 이제 야간 조명 개선도 완료를 시켰고요. 이제 그 용러미 축제가 이제 20일부로 10월 20일로 한다더라고요. 그때 가시면 이제 그 20일 날 그 제막 행사를 해요. 실향민 제막 행사 해가지고 제막탑도 만들었잖아요. 그 제막탑 만들어서 행사하고 저녁 때 아마 그거를 그 점등식을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때 한번 7시부터 아마 9시 정도 9시부터 11시 정도까지 아마 키는 걸로 이렇게 제가 얘기 들었는데 그 야간 조명도 하고 또 발전소 이제 유휴부지나 댐 정상부에 이제 정원화 시키는 거 그리고 이제 그 공간 디자인에서 여러분들 그 평화댐 가보시면 아트트릭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엄청 잘 만들어놨어요. 이게 딱 뚫려진 것 같아요.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댐체 이렇게 만들어놨거든요. 아트트릭으로 여기도 이제 발전동하고 수압철관의 공간 디자인을 좀 만들어서 그렇게 좀 하는 걸로 돼 있고 또 댐 정상의 음악 분수도 조성을 하고 이제 조합수조 외관도 이제 개선하고 실향비 건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작지만 약 39억 들여서 리모델링이 거의 다 이제 완공이 된 걸로 제가 얘기 들었어요. 원래 9월 말까지 했는데 조금 딜레이 돼서 아마 10월 중으로는 다 완공이 되는 걸로 돼 있고 저는 이제 저희가 있으면서 이걸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댐 패러다임이 이제 보전과 활용 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환경부에 이제 국제 과제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뭐를 하냐면 이제 댐 친환경 댐 이용 댐 효용 증진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효용 증진 사업. 이 부분이 처음에는 우리가 댐 건설할 때만 그 실행이 됐거든요. 댐 효용 증진 사업이라고. 근데 건설할 때 댐 효용 증진 사업, 댐 정비 사업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일단 효용 증진 사업을 통해서 댐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새로운 생태 가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아까 토론 위원하신 분들 많이 얘기해 주셨지만
그 우리 기본 구상들은 많이 그려놨잖아요, 그죠? 우리 전 박사님하고 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 개념들은 많이 뭐 청평사에서 뭐 댐체까지 이렇게 둘레길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 댐 흉진 사업에 태워서 할 수 있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몇십억 규모가 아니라 최소 몇백억, 몇천억 정도의 규모로 가야지 뭔가 새로운 것들을 좀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수자공사 혼자 하기가 좀 힘들고 아까 말씀드렸던 제도적 안에서 댐 흉진 사업이라는 그 새로운 것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기본 구상이 지금 본사에서 진행되고 있거든요. 충주댐하고 이제 소양강 아마 올 건데 이 부분을 통해서 댐 흉진 효용 증진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새로운 댐의 가치를 만들 거냐 이런 부분들이 아마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지역 여론도 많이 수렴하고 할 것인데 그때 좋은 의견들 많이 주시고 어쨌든 이제 미래의 댐은 주민들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고 또 주민들이 그걸 통해서 일본 미야가사 댐처럼 미야가사 댐은 그 지역 주민들이 다 그걸 통해서 먹고 살더라고요. 관광 막내도 말고 그게 또 완전히 명소화가 돼서 그 자치 내에 20% 이상의 다 학생들이 또 견학 코스로 와 있고요. 그 뭐 관광 방류나 인클라인 통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 체험 연구소도 많고 해서 그렇게 좀 지역 주민들 돌려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미래의 댐 가치는 지역 주민들이 정말 좋아하는 댐으로 또 소양강은 그 올 3월달에 또 아주 큰 상을 받았잖아요. 토목문화유산 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서도 크게 3대 프로젝트가 있었잖아요. 넘버원이 경부, 지하철, 세 번째 소양강입니다. 그 소양강 댐 건설이 국가 예산에 그때 17.5%를 넣었더라고요. 그때 국가 예산이 1,600억 정도 됐는데 288억을 넣어서 엄청난 자산으로 좀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정말 세계적인 명소, 여기 뭐 춘천, 강원도를 넘어서서 세계적인 정말 친환경적이고 정말 주민들이 찾을 수 있고 와서 또 콘텐츠도 있고 힐링도 하고 또 자연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모델로 한번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많은 의견 주시고 하면 저희들이 열심히 반영해서 정책적으로 또 최대한 수정사 할 수 있는 부분들 다 담아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황상철 단장님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우리 춘천의 지역 정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973년 당시에 288억을 투자해서 소양강댐을 건설했는데 지금 그것을 현재 돈으로 환산한다면 약 1조 2천억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전 시간에 발제하신 우리 전만식 박사님 발표 자료는 대충 연간 발전 수익과 용수 판매 수익, 신재생 에너지 수입을 포함해서 2천억 정도를 상회할 것이라고 이렇게 발표되는데 저도 1,800억 정도의 자료를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뭐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춘천시를 포함해서 소양강댐 주변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어떤 요구를 해야지만 K워터나 정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것이지 계속적으로 뭘 달라고 한다고 또 주는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원이 입법을 통해서 법이 바뀌어야지만 이런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오늘 우리 진장철 교수님을 포함해서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장기적으로 좀 나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최동천 국토환경연구소장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박경희 위원장님이 처음에 이제 인사말을 해주실 때 희년 얘기를 해주셨고 그런 관점에서 한번 소양강댐을 볼 필요가 있겠다 하셨는데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러한 게 맥락에서 한번 토론을 해볼까 합니다. 이제 희년이라는 거는 기존에 뭐 간헐적으로 보완하거나 개선했던 이런 방식이 아니고 기존의 제도 그다음에 관계들을 완전히 무효화하고 새로 질서를 만들고 새로운 제도를 구축 백지 상태에서 그리는 거를 의미를 하잖아요. 그래서 새로 이제 완전히 아무런 제도가 없다고 했을 때 소양강댐에 대한 이제 제도나 이제 구상을 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소양강댐에 새로운 구상을 한다는 얘기는 이제
댐을 보는 관점들, 다시 말해서 물이나 댐과 사람과의 주민들과의 관계, 그리고 댐과 그 안에 물을 둘러싼 사람들 간의 관계, 수리권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새로 세울 건가? 기존 제도 틀 안에서 그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거 아니고, 이제 이런 관점에서 한번 조금 논의를 진척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먼저 이제 이제 댐과 인간의 관계 이제 많이 말씀해 주셨죠. 정명섭 사무총장님 비롯해 가지고 이제 전만식 박사님도 얘기를 했고, 제일 이제 시민들, 주민들과 이제 댐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소원해졌는데, 이런 부분들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 관련해서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애플이 최근에 이제 광고를 하나 냈잖아요. 마더 내추럴 해가지고 뭐 그린워싱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는데 상당히 설득력 있게 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자연과 인간이 어떤 관계를 갖고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제 전만식 박사님 첫 번째 슬라이드에 이제 마더레이크 얘기를 해 주셨잖아요. 그런 관점이 이제 댐과 주민들, 댐과 사람의 관계에 이제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데 기본적인 관점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누구의 것이냐, 물이 지역 주민의 것이냐, 뭐 이런 소유권의 문제가 아니고 새롭게 이제 자연과 우리 관계들을 좀 재정립하는 이런 관점이 필요하다. 최근에 이제 이런 논의는 이제 물과 관련된 이제 댐 관련된 시설들은 거의 신규로 하는 게 없어서 다른 부분에서 이제 재생에너지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데서 논의가 많이 되고 있죠. 풍력이나 태양광 할 때 뭐 제주도 같은 데나 뭐 신안이나 이런 데는 바람물 햇빛 이거는 누구의 소유도 아니고 모두의 공공의 소유고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돼야 된다. 뭐 이런 원칙을 아예 조례나 이제 제도화하려는 이런 노력들이 있고, 그걸 구체적으로 이제 사업을 할 때 구현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나타나는 게 이제 주민 참여하고 주민 이익 공유제 이런 것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좀 선진적인 형태로. 그러니까 공공재를 이용하고 개발하려고 했을 때 그걸 사유화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나온 혜택을 모두가 같이 누리게 하자 하는 것들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기존의 댐 주변 지역에 대해 지원 차원이 아니고 이제 새로운 관점에서 관계들을 좀 재점검해보는 이런 시도인 것 같고, 새로 그린다면 그런 게 철학이나 그런 관점이 좀 내포되는 이런 수리권 제도나 뭐 그리고 이제 이익을 공유하는 제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근데 그런 관점이 암만 뭐 좋다고 하더라도 이게 구체적으로 제도화 되고 실행력을 갖고 이제 실천되려면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이나 원칙들이 있어야 되겠죠.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대안에 대한 논의도 좀 꾸준히 해오긴 했던 것 같아요. 전만식 박사님이 치수당금이나 유역기금 얘기하셨던 이런 것들이 그런 새로운 수리권 제도하고 이익 공유나 이제 이런 부분들하고 관련된 제도인 것 같고, 그게 이제 단지 전문가들 논의 틀 안에서만 돼서는 항상 이제 토론 주제였지 구체적인 제도화가 안 되었었는데, 오늘은 또 그래도 구체적인 법안으로 제안을 해주셨고, 이런 것들이 한 발씩 조금씩 나가면은 제도화할 수 있는 이제 때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조금 법안이나 구체적인 제도의 형태로 끊임없이 제안을 하고 국회나 이런 데서 좀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조금 한 발 더 나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암만 대안이 좋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제도화가 되려면 그런 생각들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수자원공사가 일방적으로 편익을 많이 취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일부분을 공유를 해야 된다 이런 관점이 아니고, 새로운 제도 하에서는 기존에 아무도 관계되는 사람들이 아무도 더 손해 보는 게 아니고 모두가 이익이 되는 방안이 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그런 대안을 좀 찾아보면 좋지 않을까. 근데 지금까지는 상당히 이제 좀 그런 관점이 좀 부족했다. 그리고 그게 그런 접근을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런 접근이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강수량도 많이 늘어났고 댐 전체를 통합 관리하려는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제도를 잘 설계하면 충분히 관리하는 기관들, 주민들 모두 이제 같이 좀 합의하고 상생할 수 있는 대안들이 좀 저는 있다고 보고 그런 이제 실제적인 제도나 질서를 그 법안이나 구체적인 이제 그 뭐 대책 형태로 좀 고민을 해볼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정도로 그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동진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은 새로운 제도를 입법화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피해 없이 장기적으로 이렇게 잘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토론을 다 마쳤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그 플로우에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하시거나 이렇게 하실 분들 계시면 이제 우리 김동균 과장님 저쪽에 마이크 좀 갖다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육성으로 그냥 하시겠습니까? 예, 예, 좋습니다. 예. 사실 단절이라고 봅니다. 사실 이제 1967년 이제 의암댐이 돼서 지금 이제 서면과 춘천 시내가 사실 단절이 됐는데 겨우 이제 춘천대교가 됐고 서면대교도 이제 곧 될 텐데 사실 이게 거의 60년 이 넘어서야 이제 뭐 거의 원 상태는 아니지만 이렇게 됐고 소양댐 같은 경우도 북이 조교리하고 아직도 단절이 된 상태고 아마 저것이 이제 그 이 지역이 이어지려면 앞으로도 뭐 몇십 년이 더 지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이 단절과 교통 인프라의 어떤 제한이 가장 큰 지역 사회에 어떤 충격을 주지 않았느냐, 피해를 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전만식 박사님과 이제 오동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이제 두 가지 중에 오동철 위원장이 말씀하신 거는 뭐 댐의 안정성에 대한 불안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말씀 주셨는데 사실상 이제 그 댐 관리자 입장에서는 뭐 EAP를 비상대처 계획도 수립하고 사실상 뭐 댐의 원류나 붕괴에 대비 다 하는 시나리오를 갖고 있지만 사실 이제 앞으로 지금 50년이 지나고 앞으로 50년, 100년을 계속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구조적 안정성을 더 확보를 할 것이냐. 뭐 여수로로 이제 확보를 할 좀 더 우리가 이제 용량을 늘려놨지만 뭔가 새로운 구조적인 어떤 그 접근을 해든 기술적 접근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 평화의 댐이 이제 뭐 콘크리트 매핑을 했듯이 뭐 극한적인 상황에서도 뭐 댐이 붕괴된다는 게 뭐 극한 호우도 있을 거고 지진도 있을 거고 뭐 전쟁이라는 이런 어떤 외부적인 환경이 있을 텐데 그런 여러 가지 조건에서도 진짜 이 서울이나 춘천이나 이게 넘어도 그래도 산다. 이런 어떤 진짜 극한 조건에서의 어떤 그 댐의 구조적 안전성을 한번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을 좀 보여줘야지만 앞으로 50년, 100년이 가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드리고 그거는 아마 기술적인 부분이 함께 고민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좀 더 안정감을 주는 아무튼 그런 조치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 지역이 이 수자원공사를 사다 이제 수자원공사법이 67년에 만들어서 저랑 똑같이 해서 이제 소양강 댐 50년 이제 소양강 댐도 67년에 착공해서 73년에 했듯이 수자원공사도 67년에 이제 설립이 됐는데 앞으로 50년, 100년 수자원공사가 계속 가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가야 되느냐? 저는 이제 이 댐을 지역과 국가가 공동 자산화해야 된다. 국가가 독점하는 어떤 자산화가 아니라 지역과 이제 앞으로 50년, 100년을 같이 가려면 지역 공동 자산화해서 그래서 앞으로 이런 갈등 구조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첫 번째 지역사회가 단절됐다는 교통 인프라의 문제는 여태까지 쭉 이제 그 논의되는 어떤 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가 대부분 이제 지역적인 환경적인 측면에서 가는데 그런 부분 이제 만약에 국토부 이제 소관이었을 때는 댐이 뭐 나름대로 또 이게 어필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았었는데 환경부로 넘어가다 보니 또 환경부의 부처의 어떤 그 업무하고 또 다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제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 뭐 너무 여기서 우리가 입장도 아닌데 너무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다양한 분야가 저도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동균 과장님 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춘천 시민의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한 것 같습니다. 뭐 답변은 필요 없으신 거잖아요. 또 이렇게 뭐 질문해 보실 예.
네, 수자원 공사 이 전력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기 발전만 신경을 쓰시는 건 아니겠지만 지금 호반 육로장이라든지 뭐 이래서 그 수열 에너지를 이용하는데 하류도 그렇고 상류도 그렇고 앞으로 이 안전성이라든가 생산성이라든가 이런 지속 가능한 그러한 걸로 볼 때 저는 지금 나이가 80인데 좀 오래 살고 싶어서 근하학교에 근무하다가 사명산 양구로 월명학교로 피난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댐이 다 된다며도 그래도 이 댐이 이게 마음에 안 놓여가지고 그래서 여지껏 하여간 연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댐이 붕괴된다든지 비가 많이 온다든지 여러 가지 사실 걱정거리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건의를 드립니다. 하절기에는 이 고온에서 냉장고를 쓰게 되죠. 그래서 하여간 얼지 않는 소양강 댐물 가지고 고온과 저온 이런 걸 조정을 해서 지금 호반 육묘장과 같이 우리가 육묘도 하고 또 저온 식물도 재배하고 이래서 외국에서 우리가 농산물을 지금 수입을 FTA에서 억지로 지금 끌어들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해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러한 댐의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냉장고도 찬물에다가 담가놓으면 냉장고 쓸 필요가 없죠. 또 그 미나리라든가 돌나물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냉수에서만 되는데 우리나라는 12달 치고 여름 하절기 농사 석 달, 넉 달만 하고 나머지 7달, 8달은 땅을 올리는데 이것도 좀 하여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분의 오늘 그 질의하시는 분들이 계셨고요. 저희가 뭐 중장기적으로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같이 고민하는 그런 사안이라 말씀드립니다. 아까보다는 지금 뭐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처음보다는 아마도 곧 폐회식 내지는 뭐 이런 식이 있을 예정인 것 같은데 저희 토론은 이걸로 이제 모두 마치려고 합니다. 아까 토론자께서도 말씀하셨고 저기도 얘기했지만 우리 소양강댐이 올해로서 준공 50년을 맞이하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희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런 뜻에서 이 소양강댐이 본래의 주인인 우리 춘천시나 강원도로 이렇게 반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오늘 끝까지 점심 먹고 막 졸렸을 텐데 하나도 안 졸고 이렇게 다 눈 또릿하게 잘 참석해줘서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다 같이 큰 박수로 세션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됐습니다.